부산 남천동 신한은행 앞. 점심시간이라 은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각자의 순서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엄마, 돈도 없으면서 뭘 버티고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30명쯤 되는 대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앞엔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아들, 한민준이었다.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제발 좀 가만히 있어요. 민준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투에는 짜증과 무례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경숙은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자식을 뺨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아니, 참지 못했다. 싸가지 없는 놈. 손이 먼저 나갔다. 짝. 은행 안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한민주는 뺨을 만지며 놀란 듯 말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내가 그걸 너한테 묻고 싶다. 이게 자식이 할 소리냐?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요즘 자식들 진짜 너무하네. 아, 할머니 대단하시다. 저건 부모 대하는 태도가 아니지. 한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창피해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엄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집에 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은행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내 돈, 내 통장인데. 창구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김경숙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제 아들이 예의가 좀 없어서요. 그 말에 한민주는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김경숙은 71세다. 남편과 함께 부산 영도에서 평생 기계 공장을 운영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았고 아들과 가정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눈앞에서 그녀를 노망난 노인 취급하고 있다. 잔액 확인해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한민주는 그녀의 통장을 확인한 뒤 그렇게 말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억 단위가 찍혀있던 통장이다. 지금은 51만 원 남아있었다. 세금 절감 운운하며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던 그 서류들. 그 모든 게 전 재산을 민준 앞으로 넘기는 서류였다는 걸 뒤늦게야 알았다. 엄마,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자식한테 미리미리 넘겨줘야 후회 안 해요. 민준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시대가 달라졌다. 그 말은 그날을 기점으로 경숙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은행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손에 든 건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 금반지, 그리고 오래된 금성 라디오 하나. 정류장 너머로 영도 조선소 굴뚝이 보였다. 1979년 남편과 함께 첫 공장을 열던 날도 저 굴뚝들이 있었다. 꿈만 가득했던 시절. 지금은 그 꿈들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 버스를 타고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듣던 곡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세상은 변했지만 그 라디오는 여전히 같은 노래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시대는 바뀌었지.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 그대로인데. 지하 단칸방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먼저 반겼다. 햇볕 한 줄기 들지 않는 좁은 방. 김경숙은 구석에 놓인 헌가방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가방 안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 몇 장, 결혼 20주년 때 받은 금반지, 그리고 금성 라디오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창문도 없는 방 안엔 눅눅한 공기만이 가득했다. 자리에 주저앉은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유리를 닦았다. 사진 속 남편 김준상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1979년 청아기계라는 간판 아래에서 직원들과 함께 찍은 공장 개업 사진이었다. 그 시절 그들의 삶엔 아직 희망이 있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청아기계를 처음 세웠을 땐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었다.
오직 몸으로 버티며 한 걸음씩 성장시킨 공장이었다. 아들 민준이는 그 공장에서 자랐다. 철제 기계 위에 앉아 아빠를 따라하던 꼬마. 그 아이가 지금은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는다. 며칠 전 이사를 나오던 날을 떠올렸다. 민주는 그녀가 사진 앨범을 꺼내려는 순간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거 그냥 두세요. 새 집에 놓을 데도 없고 추억은 기억으로 남기면 되잖아요. 경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너무 먹먹했다. 사진 한 장도 가져가지 못한 채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놓고 나와야 했다. 추억은 기억으로 남기면 된다는 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날 밤 라디오를 켜놓고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었다. 이불은 얇았고 바닥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냉랭했던 건 마음속 공허함이었다. 민준이가 그토록 집착하던 돈, 땅, 건물. 그것들이 어째서 가족보다 중요해졌을까? 남편이 떠난 지 석 달. 그는 병상에서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은 경수가 미안하다 였다. 그 말의 의미를 그녀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시장을 가기 위해 외투를 걸쳤다. 주머니엔 5천만 원 중 일부로 남겨진 통장과 이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골목길. 벽에 붙은 광고 전단지가 눈에 띄었다. 영도 개발지구 신규 분양 예정. 청약 상담 무료.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 영도 땅. 남편이 몇 평 사둔 땅이 있었던 걸까? 언젠가 농담처럼 말했던 게 떠올랐다. 여보, 나중에 우리 노후엔 영도에서 바다보며 살자. 그땐 그저 웃으며 넘겼다. 지금은 그 바다가 너무 멀고 아득했다. 시장에서 계란 가격을 확인하다 말고 그냥 돌아섰다. 열개들이 한 판도 사기 부담스러웠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엔 라면 2봉지와 묵은 김치 한 팩이 전부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주방 한켠에 있는 작은 전기레인지를 꺼냈다. 물을 데우고 라면을 넣는 그 순간 기억이 또 스쳤다. 남편과 공장에서 야근하며 끓여 먹던 그 라면. 그땐 계란 하나만 넣어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여보, 이 맛 잊지 말자. 나중에 돈 많이 벌어도 이렇게 같이 라면 먹는 마음은 변하지 말자. 남편이 웃으며 했던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계란 하나 넣을 돈도 아깝다. 식탁 대신 바닥에 놓인 상 위에 라면을 올려놓고 그녀는 라디오를 틀었다. 잡음 사이로 어렴풋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귀를 기울이자 그 음악은 그녀의 마음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윤재혁, 15살의 아이. 보육원에서 와서 고등학교 3년을 같이 보냈던 아이. 성실했고 예에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러주었던 아이였다. 어머니, 저 대학 가서 꼭 보답할게요. 그 약속, 그 눈빛, 그 진심. 그런데 그는 사라졌다. 서울로 올라간 후 연락이 끊겼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재혁아, 넌 어디 있니? 만약 내가 있었다면 엄마 이렇게 되도록 두지 않았겠지.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손끝으로 이름을 속삭였다. 김준상, 한민준, 윤재혁. 자신의 삶이 담긴 새 이름. 그 중에서 지금 그녀 곁에 있는 이름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라디오에서 흐르는 노래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그대 있음에 나는 살아가리.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 라면을 나눌 날이 올까? 다시 사진을 꺼내 웃을 날이 올까? 아니면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걸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라디오 안에 숨겨진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다음 날 새벽, 김경숙은 유난히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지만 지하방 바닥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전기장판도 오래되어 한쪽은 따뜻하고 다른 쪽은 식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라디오를 켰다.
새벽 5시, 골동품 같은 금성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방송은 어느 시골 지역 농업 정보였다. 어릴 적 부모님과 살던 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그녀는 거칠어진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거울이 없어 벽에 비친 희미한 윤곽으로만 얼굴을 확인했다. 눈가 주름은 더 깊어졌고 턱선은 야위어 있었다. 정말 많이 늙었네. 하긴 애가 신이 넘었으니. 혼잣말이 허공에 퍼졌다. 그녀는 장롱 위에 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봉투가 몇 장 있었다. 하나는 한민준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 또 하나는 고등학교 때 받은 상장. 그리고 그중 하나, 다른 종이보다 조금 더 달아있었던 봉투엔 윤재혁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재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손편지가 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3년이네요. 처음엔 많이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요. 아버지께서 공장일 알려주시면서 너도 여기에 주인이다라고 해주셨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성민이 형이랑 같이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웃고 싸우기도 했지만 전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 꼭 대학 가서 성공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보답할게요.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재혁 드림. 김경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재혁아, 난 아직도 널 기다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억은 그를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다. 1995년, 당시 김준상은 영도구 보육원 원장과 친분이 있었다. 그때 원장이 부탁했다. 사장님, 이번에 온 아이가 하나 있는데 15살이에요. 너무 착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나이가 많아 입양이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3년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은 고민하다 말했다. 성민이도 외동이니까 형이 있으면 좋을 거야. 우리 집에 데려오자. 그렇게 재혁은 김씨 부부의 집에 오게 되었다. 처음엔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아버지로 바뀌었다. 김경숙은 그 아이가 딱하고 또 사랑스러웠다. 생김새는 단정했고 인사는 정확히 했으며 식사 때마다 숟가락을 가장 늦게 들었다.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김준상이 야근하면 조용히 공장에 나가 청소를 해두기도 했다. 한민주는 그 시절엔 별말이 없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부모가 재혁을 더 챙긴다고 느낀 건지도 모른다. 엄마, 쟤는 진짜 우리 식구도 아니잖아. 왜 자꾸 챙겨요? 민준이 투덜대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김경숙은 그럴 때마다 말했다. 같이 밥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자는 사람이면 가족이야. 내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그 말은 시간이 갈수록 민준의 마음에 상처로 쌓였던 모양이다. 재혁은 수능을 잘 봤고 서울의 국립대에 장학금으로 입학했다. 집에서 보낸 마지막 날,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나가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꼭 성공해서 연락드릴게요. 제가 정말 많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이후 연락은 끊겼다. 휴대폰 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알 수 없었다. 몇 번 보육원에 연락했지만 이미 떠난 지 오래라는 대답뿐이었다. 김경숙은 한동안 기다렸다. 생일마다 손편지를 쓰기도 했고 공장에 온 엽서를 모아두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몇 년 지나자 끊겼다. 그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재혁은 일부러 떠난 게 아니라고,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 믿음은 그녀가 이 지하방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기둥이었다. 민준이 모든 걸 빼앗아도, 라면 한 그릇에도 눈물이 나도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희망. 그녀는 그날 밤 라디오를 켰다.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 이상 뚜렷하지 않았다. 잡음이 섞인 음악과 어긋난 주파수. 하지만 그녀에겐 그마저도 위로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재혁아, 혹시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엄마는 여기 있어.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 라디오 안에서 뭔가 달칵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김경숙은 멈췄다. 라디오 안에서 나는 금속성 소리. 그동안 가끔 들렸지만 무심코 넘겼던 소리였다. 이번에는 왠지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혹시 준상이 뭔가. 그녀는 다음 날 가까운 철물점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샀다. 그 조그마한 공구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이때까진 몰랐다. 철물점에서 돌아오는 길, 김경숙은 종이봉투 속에 든 조그만 드라이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 도구 하나로 그녀의 삶이 변할까?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다. 방에 돌아와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금성전자에서 1986년에 제작된 모델. 남편 준상이 처음 이 라디오를 샀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던지 아직도 생생했다. 그땐 부산의 여름이 지금보다 더 뜨거웠고 공장은 작은 선풍기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점심시간이 되면 남편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컵라면을 먹으며 말했다. 이 라디오 소리 들으면 피곤이 싹 풀려. 꼭 사람 목소리처럼 따뜻하지? 경숙은 드라이버를 들어 조심스럽게 뒷판의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몇 개의 나사를 빼고 나니 안쪽에 기판과 회로가 보였다. 먼지가 쌓여 있고 낡은 전선이 군데군데 노후되어 있었다. 그러다 눈에 띄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그건 원래 라디오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상한 물체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접혀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숙에게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언젠가 이걸 찾게 되길 바라며.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장의 종이와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종이는 은행 통장이었다. 김해은행, 예금주, 김경숙, 잔액, 억 2,450만 원. 그녀는 순간적으로 숫자를 3번 다시 확인했다. 1억 2,450만 원. 두 번째 종이는 토지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다. 주소, 부산 영도구 동삼동 3의 28번지. 지목, 대지. 면적, 92평. 소유자, 김경숙. 그녀는 봉투 안의 열쇠를 들여다보았다. 낡은 서랍장의 서랍 열쇠였다. 그 서랍장은 이미 공장과 함께 민준이에게 넘겨졌을 터였다. 하지만 종이에는 작은 메모도 적혀 있었다. 서랍 안엔 내 이름으로 된 진짜 권리증이 있다. 민준에게 준 건 복사본이다. 그 아이가 모든 걸 차지한 줄 알겠지만 진짜 주인은 여전히 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앉아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말없이 숨도 쉬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다. 오직 사랑이었다. 떠난 이가 남긴 마지막 배려, 마지막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이 순간에서야 완전히 이해했다. 당신은 끝까지 날 지켰구나. 그날 밤, 그녀는 라디오를 다시 조립했다. 나사를 조일 때마다 손끝에 묻은 먼지가 애틋하게 느껴졌다. 조립을 마친 라디오에서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그대 있음에였다. 라디오가 작동하는 그 소리만으로도 마치 남편이 옆에 있는 듯했다. 다음 날, 김경숙은 곧장 김해은행 지점으로 향했다. 직원은 통장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통장, 최근 10년간 입출금이 없어서 휴면 상태였어요. 근데 명의자 본인 확인되셨으니 바로 복원해드릴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서 등기소에 가서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았다. 거기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떤 이전 기록도 없었다. 남편이 말한 대로 민준에게 준 등기문서는 허위였던 것이다. 그날 밤, 경숙은 다시 지하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재산을 되찾은 것도, 잔고가 생긴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보다 사랑을 확인한 것이었다.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한 사람의 사랑.
그녀는 김준상의 사진 앞에 작은 그릇에 사과와 감을 놓았다. 그리고 손을 모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됐어. 나 괜찮아. 당신이 지켜줬으니까. 그 순간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음악이 조용히 멈췄다. 마치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한 정적.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다시 살아야 했다. 단지 생존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느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데엔 이유가 있다고. 어쩌면 그것은 다시 누군가를 만날 준비일지도 몰랐다. 윤재혁. 그 이름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꼈던 또 다른 자식. 재혁아, 기다려. 엄마가 너를 찾으러 갈게. 그녀는 작게 중얼이며 라디오를 껐다. 정적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 이후 김경숙은 달라졌다. 겉모습은 여전히 같은 옷, 같은 신발, 같은 지하방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중얼거렸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되찾을 거야. 먼저 한 일은 김해은행의 예금 관리를 맡길 자산 담당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직원은 그녀의 나이를 보고 처음엔 위아해했지만 그녀가 꺼낸 통장과 태도를 보고 곧 자세를 고쳐 앉았다. 고객님, 이 금액은 단순 예금으로 두기엔 아까워요. 중위험 중수익 펀드나 안정형 자산관리 방식을. 아니요. 그냥 단기정기 예금으로 넣어주세요. 당분간은 지켜보려고요. 경숙은 조심스럽고도 분명하게 말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지금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은 땅 문제였다. 영도구 동삼동의 92평 대지는 이미 도시 재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구청 건축과에 확인하니 한창 개발 허가 관련 민원과 분양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담당자는 말했다. 위치면 평당 2천은 넘게 보셔야 돼요. 92평이면 대략 1억 8천 정도? 그 이상도 가능하죠. 얼마에 파실 생각이세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팔 생각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 땅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남편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바다를 보며 함께 늙어가자는 말. 그녀는 그 바다를 한 번은 꼭 다시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경숙은 지하방에 전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누웠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니 묘하게 감정이 복잡했다. 고마웠어. 힘들었지만 덕분에 내가 다시 설 수 있었어. 이 방은 추억은 아니었지만 생존의 흔적이 남은 장소였다. 다음 날 그녀는 중개사무소를 찾아갔다. 기존에 자신이 살던 집과 공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놀란 얼굴로 말했다. 혹시 그 청아기계 사모님 아니세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직원은 젊었지만 예전 부모님이 청아기계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10년 넘게 일하셨어요. 사모님, 정말 존경받던 분이셨다던데. 그 말에 경숙은 잠시 멈칫했다. 그렇게 자신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녀는 물었다. 그 건물, 아직 제 아들이 소유하고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소유주는 아직도 김민준 씨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건물 2층 세입자들이 최근에 대거 나가서 공실이 많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확인만 하러 왔어요. 그날 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복수는 하지 않겠다고. 대신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아들이라 하더라도. 며칠 후 그녀는 짐을 싸서 지하방을 떠났다. 그 대신 찾아간 곳은 부산 서구에 위치한 실버힐 요양형 주거센터였다. 작은 원룸처럼 꾸며진 공간, 식사 제공, 건강관리, 취미 프로그램까지 갖춘 곳 무엇보다
조용하고 품위 있었다. 입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직원이 말했다. 보통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오시는데 어르신 스스로 오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경숙은 담담히 대답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입소 첫날 밤, 그녀는 방 안에 사진을 걸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공장 앞 단체 사진, 그리고 윤재혁이 쓴 편지. 작은 액자에 담긴 그것들이 이제 그녀의 새로운 벽을 장식했다.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했고 식사도 거르지 않았다. 독서실에서 책을 읽고 라디오 대신 오디오북을 틀었다. 노트를 꺼내 일기를 썼다. 오늘은 미역국이 생각보다 맛있었다. 따뜻한 국물이 가슴을 덮여줬다. 운동하면서 만난 할머니가 손주 자랑을 하셨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재혁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라도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경숙은 다시 예전 보육원에 연락했다. 여전히 윤재혁의 흔적은 없었다. 그 후에는 SNS와 포털 검색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름이 흔한 편은 아니었기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재혁이라는 이름 덕분이었다. 그 아이가 진심을 준 기억, 감사함, 애틋함. 그것이 그녀를 다시 걷게 만든 것이었다. 어느 저녁, 실버힐의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는 사진첩을 펼쳤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손자세요? 경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가족이었는데 연락이 끊긴 아이예요.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삶을 향해, 사람을 향해,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의 이름을 향해. 봄이 오는 길목이었다. 실버힐의 정원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건물 앞 가로수에도 연두빛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다. 김경숙은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정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체크하던 이메일을 열었고 그곳엔 낯선 메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제목, 어머니, 저, 재혁입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간결하지만 절절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어머니, 연락이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많이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아직도 괜찮을지 몰라서 이렇게 먼저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고 어머니가 실버힐에 계시다는 걸 어렵게 알게 됐어요. 혹시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댄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20년 만에 들은 이름. 아니, 20년 동안 잊지 못한 이름. 윤재혁. 그녀는 곧장 답장을 보냈다. 재혁아, 기다렸다. 어서 오렴. 난 항상 여기 있을게. 이틀 후, 실버힐 로비. 경숙은 그가 들어오는 순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키가 훌쩍 컸고 얼굴엔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그 눈빛. 어머니. 재혁이 입을 열자 그녀는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잘 왔다, 우리 아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세월이 빼앗아간 시간보다 오늘의 이 짧은 순간이 더 컸다. 그날 오후 실버힐 내 작은 휴게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경숙은 묻고 싶었던 말이 많았지만 먼저 듣고 싶었다. 어떻게 살았니? 그동안.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울로 올라간 후엔 장학금으로 대학 다녔어요. 졸업하고는 스타트업에 들어갔다가 팀이 해체되고 길거리로 나앉은 적도 있었고요. 그땐 진짜 죽고 싶었어요. 아무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엄마한테 연락 안 했니? 경숙의 눈엔 슬픔보다 안타까움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재혁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말. 예전에 민준이 형이 그랬던 게 생각나서요. 혹시 어머니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어떡하나. 그게 무서웠어요. 경숙은 재혁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한 번도 널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내가 실수했지. 내가 떠난 후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재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매년 생일마다 어머니 생각했어요. 라면 끓이던 주방, 공장 냄새, 아버지 목소리 다 기억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상 씨도 널 아들처럼 여겼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이름을 기억했단다. 재혁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이건 그때 떠나기 전 아버지께서 제 손에 쥐어주셨던 편지예요. 이제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죄송해요. 경숙은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다. 재혁아, 내가 이 집에서 지낸 시간은 짧았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추억이었다. 나는 너를 피부치보다 더 믿는다. 언젠가 이 편지를 어머니께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널 자랑스러워했는지 꼭 전해다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실버힐 식당에서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재혁은 말없이 반찬을 집었고 경숙은 그걸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렸다. 넌 여전히 남을 먼저 먹는구나. 어머니께 배운 거잖아요. 짧은 대화 속에도 오랜 정이 묻어났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함께 실버힐 정원을 걸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작은 길을 천천히 걸으며 경숙은 말했다. 이제 내가 있어서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젠 제가 지켜드릴게요. 경숙은 미소 지었다. 삶은 한참 돌아왔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모든 고통도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이 남긴 마지막 재산보다 더 큰 가치를 세상에 전해주기를. 그 믿음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날 오후 실버힐 접견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안내 직원이 전화를 받고 김경숙에게 다가왔다. 김경숙 어르신, 김민준 씨라고 하시는데 만나시겠어요? 순간 그녀는 망설였다. 민준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보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흐트러진 셔츠 단추, 다 풀린 신발끈 단박에 알 수 있었다.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다. 엄마. 민준이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경숙은 말없이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잠시의 침묵 후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될 줄은. 경숙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지금 사는 집은? 전세금도 밀려서 조만간 나가야 해요. 회사는 부도 직전이고 아내도 이혼하자고 해요. 애들도 나를 피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과거 그가 뱉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노인네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재산은 내 몫이에요.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아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야 알았어요. 돈이 다가 아니란 걸,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엔 연민도, 분노도 담기지 않았다. 그저 담담함. 그리고 지친 이의 평온한 거리감. 그래. 늦게라도 알았다면 다행이지.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가, 아니,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회사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작은 투자만 해주시면. 진심이에요. 그 순간 문이 또 열렸다. 윤재혁이 조용히 접견실 안으로 들어섰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너, 재혁이냐?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형.
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너도 엄마한테 돈 받으러 온 거냐? 재혁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어머니께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경숙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재혁이는 지금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로 투자도 받고 사람도 키우고 있지. 민준의 얼굴엔 질투와 당황, 그리고 숨기지 못한 불편함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나보다 얘가 더 자랑스러우세요? 경숙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짝 다가섰다. 민준아, 너한테 물어볼게. 내가 날 엄마라고 부른 적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하니?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너는 날 재산 목록의 한 줄로만 봤지. 감정도, 기억도, 존재 자체도 가볍게 여겼어. 나는 그게 가장 서러웠어. 재혁이 조용히 말했다. 형, 나도 부모가 없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해준 밥 한 끼, 공장 청소하며 들었던 목소리 하나하나가 소중했어. 난 그 빚을 아직 다 못 갚았어.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 다 나만 잘못했다 이거지? 난 그냥 내 몫을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왜 다들 나만 죄인 취급해? 경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몫은 누가 정하니? 넌 단 한 번도 함께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래서 너는 가진 걸 다 잃은 거야. 그건 돈이 아니라 신뢰야. 민주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나갔다. 접견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다. 조용해진 방 안, 재혁이 입을 열었다. 괜찮으세요? 경숙은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도 결국 내 자식이었지. 나도 책임이 있어.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세우고 계세요. 저한테 그랬듯이. 경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넌 내게 준 상처를 대신 치유해주는 사람이야, 재혁아.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나의 과거와 마주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놓아주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이 흘렀다. 실버힐의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김경숙의 일상도 겉보기엔 변함이 없었다. 아침엔 정원을 돌고 오후엔 독서를 하며 밤에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루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하나의 문이 아직 닫혀 있었다. 그 문 너머에는 민준이 있었다. 피를 나눈 자식, 상처를 준 사람이자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든 존재.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경숙은 실버힐 안내데스크에서 소포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 김민준.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손편지와 함께 종이봉투 하나, 그리고 작은 빵 상자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어린 시절 민준이 그린 가족 그림이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 행복해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아니 어머니,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 아직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주신 모든 것을 권리라 믿었고 사랑은 거래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한 일이었는지를. 그림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린 거예요.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았고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용서를 구할 수 없다면 그저 이 마음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경숙은 편지를 천천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 그 그림 속 민주는 분명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되물었다. 나는 정말 그 아이를 미워한 걸까? 라디오에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준상과 민준, 세 명이 함께 공장에서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아이도
나와 함께 늙어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외면했을지도 몰라. 다음 날 그녀는 윤재혁과 함께 근처 카페로 나갔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재혁아, 내가 민준이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못하겠어.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머니한테는 결국 자식이니까요. 그 아이가 보낸 편지를 읽었어. 그리고 어릴 적 그림도. 경숙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림 속에서 민준이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나는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도 그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재혁은 조용히 물었다. 용서하실 거예요? 경숙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나 자신도 다친 채로 살게 될 거야. 그건 나도 싫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로 위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준상 씨라면 뭐라고 했을까? 재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버지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미워하더라도 사랑은 남겨두자고. 경숙은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다. 그날 저녁, 경숙은 편지를 꺼내 다시 읽고 짧은 메모를 썼다. 흰 봉투에 담긴 그 메모는 단 4줄이었다. 민준아, 마음 잘 받았다. 너도 나처럼 아팠겠지. 그림, 잘 간직할게. 그녀는 봉투를 재혁에게 건넸다. 이거 내가 좀 전해줄래? 재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민주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방에서 그 메모를 받았다. 짧은 글귀였지만 그것은 용서의 문턱에서 나온 첫 손짓이었다. 그는 편지를 읽은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조용히 그림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김경숙은 실버힐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갈등이 남아있었고 감정의 결이 모두 풀린 건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날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영도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김경숙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파도는 잔잔하게 부서졌다. 윤재혁이 운전한 차가 그녀를 해변가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던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이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서도 자주 말했다. 경수가, 바다는 널 닮았어. 조용해 보이지만 깊고 한없이 넓지. 나중에 나 없어도 그 바다 보며 살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이제 와서 마음을 울렸다. 해안가 산책길을 천천히 걷던 그녀는 멈춰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 앞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엔 남편과 함께 매입해두었던 땅이 있었다. 92평의 조용한 대지. 한때는 허허벌판처럼 보였던 그 땅이 지금은 다르게 보였다. 시간과 기억이 쌓여 만들어진 무언가처럼. 어머니, 여기가 그 땅이죠? 재혁의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가 이 땅에 작은 집을 지어서 둘이 함께 노년을 보내자고 했지. 나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그의 진심이었더라. 그녀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등기증, 설계도 초안, 그리고 은행 자금 운용 계획표. 모든 것은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땅에 작은 집 하나 지으려 한다. 정원도 있고 책 읽을 방도 있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창문도 있는 집. 재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집이라면 저도 종종 놀러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방도 따로 마련해야겠네. 그녀의 말에 재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자신이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감정이 말보다 먼저 가슴을 울렸다. 그날 오후 그들은 근처 작은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경숙은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다. 이건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계속 모은 사진들이야. 공장 행사, 동네 잔치, 민준이 결혼식, 그리고 우리 셋이 찍은 마지막 사진.
앨범을 넘기던 재혁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다. 어린 시절 그가 주방에서 경숙과 함께 라면을 끓이던 장면이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채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난 너를 잊은 적 없단다. 단 하루도. 그날 저녁 실버힐로 돌아온 경숙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민준아, 시간 괜찮니? 나 너랑 바다에 가고 싶어. 민준은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지만 곧 대답했다. 네, 시간 돼요. 며칠 뒤 그들은 다시 영도에서 만났다. 바닷바람이 불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재혁은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다. 경숙과 민준,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 앞벤치에 앉았다. 여기 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자리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랑 여기 온 게 마지막이네요. 중학생 때였나. 소라 껍데기 주우면서 놀았죠. 경숙은 작게 웃었다. 기억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살아나더라. 민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고, 내가 밀리는 느낌이 싫었고, 무섭기도 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지. 나도 너한테 기대가 컸으니까. 널 밀어붙였을지도 모르지. 민주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혁이 형한테도 미안해요. 어릴 땐 그냥 질투였는데 나중엔 자격지심이었어요. 엄마가 형을 더 아끼는 것 같아서. 경숙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사랑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도 내 아들이고 재혁이도 내 아들이야. 방식은 달라도 진심은 같았어. 다만 우리가 서로 그걸 확인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야.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나무 열쇠. 공장 서랍을 열 수 있었던 마지막 열쇠. 이건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거야. 공장의 진짜 설계도와 자산 목록은 이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어. 내가 선택해. 그걸 어떻게 할지는. 민주는 열쇠를 두 손으로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날 해질 무렵 세 사람은 함께 바다를 걸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고 어깨가 맞닿아도 불편하지 않았다. 바다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수많은 말보다 깊고 수많은 눈물보다 넓은 그것은 그날 용서를 품은 세 사람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봄이 완연히 깊어진 어느 날 영도 바닷가 언덕 위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작은 단층 주택의 기초가 잡히고 나무 뼈대가 들어서고 있었다. 바다와 마주한 그 땅에 드디어 김경숙의 집이 지어지고 있었다. 공사 현장 옆에서 김경숙은 헬멧을 쓰고 햇볕 아래서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윤재혁이 서 있었고 뒤늦게 도착한 민준도 말없이 곁에 섰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경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자리야. 내가 나로 살아가는 공간이자 너희가 돌아올 수 있는 장소.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면을 들여다봤다. 어머니, 서재랑 정원 쪽 배치, 이렇게 하면 햇빛 잘 들어오고 바다도 잘 보일 거예요. 민준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공사비 일부 도울 수 있어요. 작은 인테리어 업체랑 연계해서 비용 좀 아끼게 도와드릴 수 있고요. 경숙은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과거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졌던 말들이 이제는 서로를 위한 손짓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공사가 끝나기까지는 약 2달이 걸렸다. 그 사이 경숙은 실버힐에서 지내며 이삿짐을 준비하고 창틀 커튼색을 고르고 마당에 심을 나무들을 정했다. 이사 당일 영도 언덕 위의 작은 집은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하얀 목재 외관에 은은한 회색 지붕. 바람이 불면 대문 앞에 달린 작은 종이 은은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귀향을 기다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했다. 김경숙이 직접 끓인 미역국, 재혁이 장을 본 반찬들,
민준이 사온 후식 케이크. 세 사람의 식탁은 어색함보다는 조심스러운 다정함이 감돌았다. 식사가 끝난 후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요즘 작은 공방 알아보고 있어요. 기술 배우고 직접 제품 만들어서 파는 거요. 이젠 남의 돈에 기대는 인생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숙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늦지 않았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재혁도 웃으며 덧붙였다. 형, 우리 회사에도 수제 제품 파트너 찾고 있었어요. 관심 있으면 같이 해요. 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다. 재혁아. 내가 나한테 그런 말 해줄 줄은 몰랐어. 재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그들은 이제 알았다. 밤이 깊고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봤다. 바다는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다. 경숙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이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집도, 가족도, 내 이름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잃은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거더라. 재혁이 물었다. 어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응, 지금이 가장 사람다운 순간 같아. 그녀는 다시 조용히 중얼거렸다. 준상 씨, 잘 보고 있지? 우리 아들들. 이렇게 다시 내 곁에 있어.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결국 다시 세워졌어.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이야. 민주는 어색하게 말했다. 엄마, 나 사실 아직도 두려워. 내가 또 실수할까봐, 내가 또 엄마 실망시킬까봐. 경숙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말에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재혁은 작게 물었다. 이 집 이름 지으셨어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었지. 다시 집. 다시 시작하는 집이라는 뜻도 있고 다시 돌아온 집이라는 의미도 담아서.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했고 바닷바람은 부드러웠다. 다시 집. 그곳은 눈부시게 새롭지도 과거만을 담지도 않았다. 단지 세 사람의 삶이 부서졌다가 다시 이어진 자리,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그 속에서 사람은 또다시 무언가를 짓는다. 상처 위에 피어난 이해, 오해 끝에 닿은 사랑, 외로움 끝에 만난 손길. 김경숙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제야 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눈빛 속에 있다는 것을.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 용기로 이뤄진다는 걸. 그리고 사랑은 버티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임을. 그녀는 라디오를 틀었다. 금성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지난 삶 전체를 감싸듯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웃었다. 진심으로, 아주 오랜만에. 끝과 시작이 맞닿는 자리에서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었다.